있어가지고 얘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 걸리면 그냥 자석한다며. 정말 총체적 난도. 그래도 첫 회보다 낫긴 한데 온라인 수업만 하던 것보다 낫긴 한데. 그럼 다시 들어갑시다. 몽골이었나? 이체 시장. 지금 여기까지 봤어요, 얘들아. 지금 무신 집권기인데 집권층이 계속해서 바뀌고 이런 과정들. 얘들아, 왕은 계속 있어요. 왕 없는 거 아니야? 왕은 있는데 얘네가 권력을 갖잖아. 그러면 당연히 농민이나 하층민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었겠지. 그래서 무신 집권기에 농민과 천민들의 공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 그 지금 우리 거기 프린트 보시면 두 개를 배울 건데요. 하나가 망이 망소리의 난. 인데 얘들아, 망이 망소리의 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반란이 일어난 장소거든. 장소인데요. 어디다가 체크할 거냐면 공주 명학소라는 지명에서 소에 동요를 줬어요. 소. 소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특수 행정구역인데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금을 2배로 내는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역보다 세금을 2배로 내는 곳이야. 그러면 당연히 다른 지역보다 2배로 힘들겠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야.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게 더 중요한데 만적의 난이고요. 만적의 난. 얘도 별표 하시고 얘도 거의 100% 시험 나오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적의 난. 100% 시험에 나온다. 만적은 어떤 사람이냐면 최충헌의 노비야. 최충헌의 노비. 얘들아, 노비잖아. 근데 이 만적이 보니까 우리 주인님인 최충헌이 얘를 죽였거든. 이민을 죽였는데 이민이 보니까 천민 출신이야. 천민 출신인데 최고 권력자까지 갔잖아. 같은 천민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의문을 품게 된 거야. 그래서 노비를 다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하다가 걔네를 모아놓고서 야, 이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는 거 이상하지 않니? 얘도 했는데 우리도 하자 라면서 오늘 집에 가서 각자 주인의 목을 베고 그 목을 가지고 만나서 우리도 신분해방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신분해방, 신분상승운동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 되게 급진적이고 엄청 발전된 형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서도 노비 중에 한 명이 겁을 먹고 그냥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렸어. 그래서 실행에 옮기기 전에 들통나서 실패는 했지만 이게 얘들아, 만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가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폐지되기 600년 전이거든. 되게 앞선 주장이라는 거야. 엄청 중요해, 신분 상승 운동. 자, 이제 여기까지 지금 최신형권을 보고 있었는데 얘들아, 요때 몽골인 침략을 해봐. 우리 거란 침략받고 여진 침략받고 이제 세 번째 몽골 침략 볼 텐데요. 몽골은 일단 최우대 침략해 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몽골 침략의 내용을 봅시다. 얘들아,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 몽골의 침략 옆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걔네가 왜 침략해왔는지가 쓰여있는데 몽골이 우리한테 무리하게 공무를 요구했어.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몽골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었던 거야.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우연히 몽골 사신 한 명이 고려와 몽골의 국경지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모르거든? 근데 몽골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너네 우리한테 원래 악감정 있었잖아. 니네가 죽였지. 라면서 이걸 핑계로 쳐들어왔다는 거야, 얘들아. 그거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요. 얘들아, 몽골 같은 경우에는 너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칭기즈칸이라고 알아? 칭기즈칸이라고 몽골의 그 당시 황제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강해. 몽골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민족이었고 전쟁을 너무 잘하고요. 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아시아, 동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유럽까지 영토를 넓힌 애들이야. 그리고 엄청 무서운 게 그냥 가서 보통은 전쟁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수장이 있지. 수장의 목을 따면 끝이거든. 근데 몽골 애들은 수장 목을 따고도 거기 사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여. 동물도 다 죽여. 생명체를 다 죽여.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우리는 몽골이랑 싸웠을 때 그냥 이기지 못한다. 그게 팩트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이거는. 그래서 그걸 우리도 알기 때문에 고려 애들이 그 당시에 수도를 도망가서 옮겨요. 어디로 옮기냐면 얘들아, 강화도로 옮겨. 강화도 천국. 강화도는 섬이죠, 섬. 몽골 애들은 평생을 초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를 못 탄대. 그냥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배에 올라타도 멀미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몽골 애들이 못 들어오게 강화도에서 이제 항전을 하는데, 말이 항전이지 그냥 요 최후를 비롯한 집권층하고 왕만 들어가서
백성들이라는 거야.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싸우면 다 질 수밖에 없어. 근데 딱 2번 이긴 적이 있어. 그럼 이긴 전투를 볼게요, 얘들아. 처인성 전투랑 충주성 전투인데요. 처인성 전투에 나 별표까지는 아니고 체크 정도 해볼게. 처인성 전투. 처인성이 지금이 어디냐면 너네 용인 가면 에버랜드 있지. 딱 에버랜드 있는 그 동네야. 그 동네에서 얘들아 누가 싸우냐면 빙판에 김윤수가 싸우고요. 김윤수. 그 처인 지역에 부국민과 함께 싸웁니다. 김윤수랑 처인 부국민이 싸우는데 그냥 이겼을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는데 몽골 장수였던 살리타를 죽여요. 살리타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로 치면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같은 존재야. 가장 잘 싸우고 가장 대표적인 군인.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거야. 근데 얘를 죽였잖아. 김윤수는 군인이 아니었어. 이 사람은 스님이었어. 스님. 이 사람 승려인 거 아시죠? 일개 승려에 불과한데 이런 큰 성과를 얻었다는 거야. 그래서 더 대단한 거고요. 여기 김윤수랑 같이 싸운 처인 부국민에서 우리 부곡의 건물하는 집. 부곡은 아까 공주 명학소 할 때 소처럼 세금을 2배로 내는 차별받는 지역이었어. 차별지역. 세금 2배로 내는 지역.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업적을 세우고서 충주로 내려갑니다. 충주성도에다 김윤우가 싸우는데. 근데 여기서 김윤우가 누구랑 같이 싸우냐? 노비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야. 노비의 동그라미 칠게. 요 두 전투에서 여러분이 초점에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세금을 2배로 내는 애들, 나라에서 인간 취급하고 가축 취급하는 노비들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싸웠다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사이에 무신 정권은 강화도에서 막 엄청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전쟁을 얘가 40년 동안 하거든. 40년. 그러면 너네가 지금 이 시기에 몽골이 침략을 해오면 너네가 57세가 됐을 때 전쟁이 끝나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 사람들은 몽골이 원하는 거 해줘서라도 전쟁을 끝내고 싶어. 전쟁을 끝내는 걸 어려운 말로 강화한다고 얘기를 하거든. 전쟁을 끝내는 걸 강화라고 하는데 당시 무신 정권은 딱히 전쟁을 끝낼 필요성을 못 느껴. 어차피 나는 강화도에 있고 몽골이랑 화해하면 내 권력이 약해질 게 뻔한데 굳이 화해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몽골하고 강화를 할 때 이거 순서로 많이 물어보거든. 무신 정권을 없애고 얘네를 다 제거하고 나서 몽골과 강화를 맺게 돼요. 오케이? 거기 보시면 무신 정권이 붕괴된 후에 몽골과 강화를 맺는다 이렇게 화살표에서 나와 있지. 근데 나 몽골이랑 우리가 강화를 할 때 몽골이 그래 너네가 원하는 대로 전쟁을 끝내줄게.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라면서 조건을 건 게 있어. 조건이 뭐냐면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는 거야. 개경 환도를 조건으로 내걸어요. 환도는 수도를 다시 돌려오는 거야. 왜냐면 몽골이 앞으로 고려에 왔다 갔다 할 때 수도가 강화되면 불편하잖아. 얘네 관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요걸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요 개경 환도에 끝까지 반대해서 항쟁을 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삼별초예요. 삼별초에. 뭐에 반대? 개경 환도에 반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삼별초가 누구였냐? 아까 우리 잠깐 봤던 거. 요 최우가 만들었던 일종의 경찰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끝까지 항쟁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 삼별초는 머리를 써가지고 몽골 애들이 우리를 쉽게 진압하지 못하도록 섬만 골라서 도망을 다녀. 몽골이 섬에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항쟁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시작은 강화도에서. 그랬다가 어디로 옮겨가냐면 진도로 이동을 해가고요. 최종적으로는 제주도까지 갔다가 제주도에서 진압이 됩니다. 강화도, 진도, 제주도. 지도상으로 보면은 강화도는 서울 쪽에, 인천 옆에 강화도, 진도는 여기 남쪽에, 제주도 여기.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지도로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결국은 진압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영웅연합군이 진압을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 영웅연합군은 고려 몽골을 뜻해요. 고려랑 몽골이 이제는 화해를 해가지고 같은 팀이 됐기 때문에 고려와 몽골이 같이 하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여원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원.
고려랑 원나라야. 몽골이 원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여원, 여몽 둘 다 맞는 표현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챕터인 원간섭기로 가봅시다. 원간섭기. 얘들아, 원간섭기는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바꿔보면 일제강점기랑 비슷한 시기야. 몽골이 원을 세우고서 우리나라에 내정가서 되게 심하게 했던 시기인데 일제강점기랑 다른 점은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한 거라면 이때는 고려를 완전 복속한 건 아니야. 고려 영토 그대로 두고 고려 왕 그대로 두는데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 간섭기의 모습을 표로 한번 보도록 할게. 원이 내정 간섭을 하는데 거기 빈칸에 정동행성이라는 기관을 설치해서 정동행성. 근데 얘가 정동행성이라고 할 때 행성은 그냥 국가기관 이런 뜻이거든. 국가기관 이런 뜻인데 앞에 정동이 무슨 뜻이냐면 동쪽을 정벌한다라는 뜻이거든. 동쪽을 정벌한다. 우리나라보다 동쪽에는 일본이 있지. 얘네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만든 거야. 원래는 일본 원정용으로 만든 기관이었어. 근데 일본 원정을 이제 배를 타고서 떠나는데 우연히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침몰해서 일본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실패해요. 일본 원정하려고 만든 건데 실패했어. 근데 약간 얘네가 가오가 있잖아, 얘들아. 일본 원정 실패했다고 이거 바로 없애자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야 원래 너네한테 내정화석 하려고 만든 기구야 라면서 기구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야.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는 일본 원정용이었으나 실패한 후에는 내정화석 기구를 바꿨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다루가치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이건 그냥 이해만 하시는데요. 관리예요. 나라를 간섭하러 보낸 관리. 그러니까 일본 총독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구마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구마국.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원나라에 황제가 있잖아. 근데 원나라 황제가 딸이 있겠지. 고려의 왕은 무조건 원나라 공주하고 결혼해야 돼. 무조건 결혼해야 돼. 그러면 원나라 황제랑 고려 왕의 관계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가 되지. 이게 나라와 나라 간에서도 원나라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더 갑이 되겠다는 거야. 근데 이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기 때문에 고려는 원의 부마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사위나라. 세 번째 빈칸은 원간섭기 최고 권력기구인데요. 도평의사 사입니다. 도평의사. 최고 권력기구가 바뀌었어. 도방, 교정도방, 교정도방 정방에서 마지막 도평의사로 바뀌었고요. 얘들아 여백에 추가로 뭐 하나만 쓸게. 추가로 여기 쓰는 거 좀 길긴 한데 이거를 쓸 건데요. 뭘 쓸 거냐면 직접 지배한 땅을 쓸 건데 이걸 여백에다가 씁시다. 아까 말했듯이 원나라는 고려를 직접 지배하지 않았고 간접 지배했어. 그냥 고려란 나라를 그대로 두면서 내정 간섭만 했는데 요 세 땅만 탐이 났는지 직접 지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고려 안에 원나라 영토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도에서 보여주자면 얘들아 아까 서경이 어디였어 오늘날에? 오늘날에 평양이지. 계속 나오지 얘들아. 평양. 여기에다가 동명부를 설치한 거거든. 화주는 요 지역이야. 북한의 동해안 지역. 여기가 쌍성통방부. 그리고 제주도의 탐탁통방부. 이렇게 세 지역은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땅이야. 얘들아. 쌍성총무. 왜냐하면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돌려달라고 하니까 금방 돌려주는데 얘는 끝까지 안 돌려줘. 그래서 얘는 이따가 전쟁에서 회복해오는 과정을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 다음 사회 변화 부분은 일단 프린트로 읽어볼게. 어렵지 않으니까. 원나라가 일본
원정 갈 때 지원을 해줘요. 왜냐면 원나라들이 배를 못하니까 고려 군사들이 지원을 보내는 것이고요. 환관과 공녀, 너네 환관이 뭔지 알아? 중국의 내시를 환관이라고 얘들아. 남자애들 데리고 가서 중국 내시로 삼고요. 여자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중국의 시녀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엄청 부러움에 떨면서 살겠지. 그리고 음방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써봅시다. 음방은 매 관리인 거야. 새, 독수리 같은 새 있잖아. 그 매를 관리하는 기구인데 고려 매가 똑똑해서 사냥을 잘하는데 그래서 매를 음방에서 키워서 원나라에 바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땡땡이 보시면 고려 양과 몽골 풍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일단 두 나라가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영향을 많이 줄 거 아니야. 몽골에서 유행한 고려의 풍습을 고려 양이라고 하고요. 고려에서 유행한 몽골 풍습을 몽골 풍이라고 해요. 예시를 하나씩 들어줄게. 그냥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몽골에서 유행했던 고려 양이 어떤 게 있냐면 고기 쌈 싸먹는 거. 그게 우리 풍습이에요. 우리 고유 풍습이야. 그래서 그거를 영향을 줬다. 전파해 줬고요. 반대로 몽골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들어오지 말았어야 될 게 하나 들어와. 남자들이 변발하는 거. 변발하는 게 들어오고요. 얘들아, 여자들 전통 훈리할 때 연지원지 찍는 거 알지? 그것도 몽골계 들어온 거야. 그리고 아까 다루가치가 우리나라에 간섭하러 온 관리라고 했잖아. 사람한테 무슨 치 붙이는 게 몽골식이거든. 우리 요즘 쓰는 단어 중에서 양아치, 장사치 이런 거 전부 다 몽골에서 들어온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역사 인식 변화의 별표를 칠게요. 역사 인식 변화. 일단 우리나라 이게 약간 국뽕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역사가 되게 긴 나라 중에 하나고요. 나름 탄탄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야. 근데 우리가 몽골한테 엄청 크게 졌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야. 근데 이거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서를 쓰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역사서에서 야 우리가 몽골보다 역사가 길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 역사가 얼마나 긴지 알아? 그러려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강조해야 돼. 그치? 그래서 단군을 강조하는 역사서가 쓰인다는 거야. 이때 그 전까지는 역사서에서 단군을 별로 언급을 안 했었거든. 그 역사서 두 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 엄청 중요해. 몽골의 침략으로 우리 민족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군을 강조한 역사서 삼국유사 제왕운기. 얘들아 근데 우리 일제강점기에 친일파가 있었잖아. 이때도 당연히 원나라에 붙어먹는 친원파가 있었겠지. 인간의 본능은 어쩔 수 없어. 그런 애들 우리 바로 이번 보시면 권문세족이라고 해요. 권문세족, 친원파. 나쁜 애들이야 나쁜 애들. 거기 무슨 친원적 세력이고요. 당연히 불법적으로 토지와 농장을 확대했는데 옆에다가 하나만 써볼게. 얘네가 그 당시에 불교와 결탁을 하는 모습이었어. 불교와 결탁. 너네 불교라는 종교에 윤회라는 사상이 있는 거야. 윤회. 그게 뭐냐면 일단 불교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모두 죽어서 무조건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어. 다시 태어날 때 인간으로 안 태어날 수도 있거든. 뭘로 태어날지는 내가 살아생전에 한 일로 결정이 돼. 착하게 살면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쁘게 살면 벌레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벌레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야. 얘도 전생에 인간이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검은색줄 얘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생전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백성들을 괴롭혔고 우리 나라에 배신했어. 다시 태어났을 때 벌레로 태어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불교에다가 돈을 갖다 바치기 시작해. 그러면 부처님이 자기를 봐줬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얘가 몇몇 승려들은 돈맛을 보고서 정신이 탁탁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불교가 나서서 농민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요거 알고 있어요. 불교도 같이 망가지는 거야. 자, 근데 이때 등장해서 고려사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왕이 공미왕이고요. 공미왕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배워야 되는 왕이야, 얘들아. 앞에는 우리 태조, 광종, 성종 배웠고 뒤에 공미왕 배우는 고려왕은 4명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얘들아, 공미왕은 거기 보시면 원명교체기. 원명교체기의 왕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나라는 이제 망해가. 원나라는 망해가고 명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겨날 때 원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개혁을 하는 게 공민왕인 거야. 거기 보시면 반원 자주정책 1가만 볼게 얘들아. 당연히 친원파 죽여야겠지. 우리 독립하자마자 친일파부터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걔네 죽였고요. 정독행성, 내정 간섭 기구였던 정독행성을 폐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나라가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던 쌍성 총광부라는 땅을 수복해와요. 빈칸의 쌍성 총광부.
공민왕이 전쟁을 해서 쌍성 충만부를 다시 우리 땅으로 가져옵니다. 수복은 땅을 회복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얘를 써볼 건데요.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하는 거예요. 얘도 100% 시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100% 시험 나오는 게 노비안헌법이랑 만정의단이랑 얘 지금 얘기했어요. 얘들아. 전민 변정도감. 근데 얘들아 전민 변정도감은 되게 쉬워. 우리 앞에서 노비안헌법 배웠지? 노비안헌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였잖아. 똑같아.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거야. 이것도. 근데 얘들아 보시면 한자가 밭점자가 얘들아 밭점자? 밭점자 알지? 백성민자 알지? 쓸 줄 몰라도 무슨 뜻인지 알잖아. 얘는 토지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요. 토지. 억울하게 뺏긴 땅도 주인한테 돌려준다. 전민 변정도감은 억울하게 뺏긴 땅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원래 신분으로 돌려준다. 이거 두 가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과도 똑같겠지. 결과 민생은 안정되고 국가 재정은 확충된다. 이 결과 노비안헌법하고 똑같습니다. 쉬워 얘들아. 근데 여기 등용되었던 사람이 이게 신돈이더라. 이건 좀 추가로 외워주셔야 돼요. 전민 변정도감을 담당했던 사람이 신돈이야. 스님이고요. 근데 사실은 신돈도 암살당하고 공민왕도 암살당해서 죽어. 그래서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개혁을 100% 완성은 못한 채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걸 이어받아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보시면 고려의 정치 부분이 다 끝이 납니다. 조선 건국 과정을 볼 때 얘들아 두 가지의 세력을 알아야 돼. 공민왕 죽고 나서 신진 사대부라는 애들이 성장하고 신흥 무인 세력이라는 애들도 성장해요. 사대부는 글 공부한 문신들이고요. 무인들은 이제 군인 세력인 거지. 요 두 세력이 성장을 하는데 자 신진 사대부가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 신진 사대부가 공민왕 때 성장한다라고 나와 있어. 공민왕이 뭘 했길래 이때 성장을 하냐? 요거 하나 써볼게 얘들아. 공민왕이 뭐를 하냐면 성균관을 세워요. 원래 고려의 학교가 국자관이었는데 얘를 성균관으로 바꿔 얘들아. 성균관 다 들어갔지 그치? 그 성균관이 고려에 있었어 얘들아.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하면서 성장했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어. 얘들아 얘네 이신진 사대부가 권문세족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겠지.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능력으로 올라왔는데 이놈들 나라를 팔아먹고 있으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권문세족과 붙어먹은 불교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들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신흥 무인 세력은 언제 성장을 하냐면 고려 말에 얘들아 홍건적과 외국과 친절해. 홍건적과 외국과 친절해. 홍건적은 그냥 중국의 도적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의 도적대인데 고려까지 들어온 거야. 외국은 일본 애들이겠지. 얘네가 침략을 해올 때 나라가 엉망이니까 나라에서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한 거야. 그때 얘네가 나서서 백성들을 지켜줬어. 그래서 민심을 얻고 이름을 알리게 돼. 대표적인 신흥 무인 세력이 최영과 이성계 얘들아 최영 이름 들어봤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했던 분이고요. 이성계는 다들 들어봤겠지. 나중에 조선을 세우는 사람이죠. 이때 이성계가 신진사대부하고 손을 잡으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조선 건국 과정 한번 봐볼게 얘들아. 위하고 회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화도 회군이 어떤 사건이냐면 최영하고 이성계가 그 당시에 라이벌이었거든. 근데 최영이 더 권력이 컸어. 그래서 최영이 이성계를 없애고 싶은 거야. 라이벌이니까. 그래서 머리를 쓴 게 왕한테 시켜가지고 이성계한테 뭐를 하도록 만드냐면 원명 교체기잖아. 명나라가 새로 건국이 됐어. 그때 야 명이 새로 생겼으니까 명나라한테 선제 공격을 하자 라면서 이성계 보고 뜬금없이 명나라를 공격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성계가 안 된다고 했거든. 왜 가만히 있는 나라를 공격하냐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 더 힘들어서 죽는다 했는데 끝까지 가래.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시키니까 갔어. 근데 가는 길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 이건 최영이 나를 죽이려고 세운 음모인 거야.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돌아와요.
이게 위화도 회군이야 얘들아. 위화도 회군은 사실은 왕명을 거역한 거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군대를 끌고서 수도로 온 것이기 때문에 쿠데타고요. 실패하면 이성계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었어. 근데 성공을 하면서 이성계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요. 최영을 죽여요. 최영을 죽입니다. 이제부터 이성계의 세상이야. 그리고 이성계를 도왔던 신지사대부들도 굉장히 위상이 올라가겠지. 근데 얘들아, 항상 내가 권력을 가지면 그 다음은 뭐게? 권력 다음은 돈이야, 돈. 돈을 벌기 위해서 빈칸에 과전법을 시행하는데요. 과전법. 이거 과전법을 한글하면 진짜 중요하게 들어야 돼. 한글하면 이 내용 되게 자세하게 다루거든. 과전법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아서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아서 신진사대부에게 나눠준다. 이거요. 권문세족의 땅을 빼앗아서 신진사대부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 그럼 정치적 권력도 가졌고 돈도 생겼으면 조선을 건국할 일만 남았는데 사대부가 분열하게 돼요. 신진 사대부가 어떻게 분열하냐면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는데 온건파는 말 그대로 온건해. 급진파는 말 그대로 급진적이야. 온건파의 주장은 이거야. 야, 고려가 좀 문제가 많긴 한데 문제점이 있는 것만 고쳐서 계속 왕조를 유지하자. 무슨 나라까지 바꾸냐라는 주장이었고, 급진파는 너무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뒤엎어서 나라를 바꿔야 되라고 주장을 한 거야. 온건파 대표적인 인물은 정몽주였고요. 너 들어봤을 거야, 정몽주. 급진파 대표적인 인물 정도전. 근데 정몽주는 그 당시 전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성계는 정몽주를 설득해서 조선을 같이 건국하고 싶었는데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버려요. 정몽주가 죽습니다. 그러고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손을 잡고서 조선을 건국합니다. 고려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됐어 얘들아? 아까 말했듯이 요 네 시기가 각 시기별로 특징이 굉장히 강하지. 그 특징들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해서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뒷장에 넘기시면 진짜 조금 나왔어요. 이상하다 얘들아. 내가 똑같이 수업했는데 아빠는 시간이 10분 오버됐거든? 근데 너네 오늘 시간이 남을 것 같아. 무슨 상황일까? 내가 뭔가 빠뜨렸나? 똑같이 설명했는데. 자, 뒷장에 이제 고려의 통치 체제를 보실 건데요. 요거 사실 고려 전기 상황이에요, 얘들아. 고려 처음 세워졌을 때 국가를 기틀을 다졌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보실 건데요. 얘들아, 우리 지난주에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다 배웠지? 배운 거 기억나 얘들아? 배웠다는 사실이 기억나니? 기억나야 돼 얘들아? 그때 고려도요. 당나라의 삼성육부제를 수용을 합니다. 근데 삼성육부를 조금 비틀어서 이성육부로 가잖아요. 이성육부. 그래서 우리는 그 두 개의 성의 이름을 좀 외워줘야 돼. 하나는 중서문화성, 하나는 상서성. 중서문화성이 최고 관서입니다. 가장 권력이 높은 기관. 네, 나머지는 어차피 암기이기 때문에 쌤은 가볍게 설명만 해줄게 얘들아. 두 번째, 군사 기밀과 왕명 출납을 감당합니다. 왕명 출납이라는 건 왕의 심부름을 한다는 소리고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이름은 중추원. 왕의 비서기관 중추원. 얘들아, 왕의 비서기관이면 왕 권력이 센 거야, 약한 거야? 비서면 당연히 센 거야. 왕이 최측근이니까. 중추원도 최고 관서. 최고 관서하면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입니다. 세 번째, 관리의 비리 감찰, 뇌물 받았어요 이런 거 일러 바친 애들 어사대. 네 번째, 화폐와 곡식의 출납. 이거는 세금을 걷고 세금 어디에 쓸지 정하는 재정 담당하는 애들 삼사.
얘네를 별표를 하는데 별표를 할 겁니다. 대간. 대간 옆에 설명 잘 봐봐 얘들아. 어사대의 관원과 봐봐.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합니다. 봐봐. 어사대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합쳐서 대간이라고 해. 대간은 세로대를 뽑는 게 아니야. 그럼 대간에 들어가는 관원과 낭사는 뭐 하는 애들이냐? 어사대와 중서문화성 중에서도 하급관리야. 가장 최말단에 가장 권력이 낮은 애들. 그럼 걔네를 특별히 대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거기 옆에 보시면 간쟁, 공박, 서경권을 행사하는데요. 간쟁, 공박, 서경이 뭔지 설명해줄게 얘들아. 간쟁은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야.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왕의 심기를 거슬러도 왕은 얘네를 죽일 수 없어. 그런 애 하는 애들이거든. 공박은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는 거야.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옳지 못하다 그러면 난 그 명령 듣지 않겠소 라고 하는 거야. 서경은 관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찬성 반대를 정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임명이 됐는데 얘네 아빠가 고위관리던 아빠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야? 그럼 반대. 이럴 수 있는 건. 되게 중요한 권한들이잖아, 그치? 되게 무섭기도 하고 큰 권한인데 이거를 하급 관리한테 준다는 건 고위 관직자들이 권력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막으려는 행위입니다. 오케이? 권력을 좀 분산시키려는 행위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마지막 칸, 얘들아 마지막 칸 보시면 두 줄이고 쉼표가 있어. 이제 두 개 쓸 거야, 얘들아. 쉼표 중간에 두고서 도병마사, 쉼표, 식목도감. 도병마사, 식목도감. 재상들의 회의 기구입니다. 중요한 일을 갖다가 회의하는 곳인데요. 도병마사는 이제 병자가 들어가잖아. 군사 문제를 회의하고요. 식목도감은 법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도병마사 식목도감의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기 보시면 독자적 정치기구라는 거예요. 독자적 정치기구라는 말의 뜻은 중국 걸 수용한 게 아니라 고려에만 있는 제도라는 소리야. 고려에만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 지방행정제도를 봅시다. 지방행정제도에다가 표부터 볼게요. 표부터. 지방을 거기 표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보시면 5도와 양계로 나와. 지방을 5도 양계로 나와. 5도 양계가 뭐냐? 고려 영토가 이렇게 있을 때 대충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도 나와. 지금 전국 8도 나오듯이. 근데 여기가 남았잖아. 여기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여기는 군사적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양계라고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양계. 두 개 양계. 그래서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양계는 군사 행정구역이다. 이때 5도에 보냈던 관리의 이름을 안찰사라고 하고 양계에 보냈던 관리의 이름을 병마사라고 하는데요. 둘 다 오늘날로 치면 도지사 개념이야. 각 도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인데 안찰사는 행정 업무만 해도 된다면 병마사는 군사 업무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차이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래 향부곡소 볼게요. 향부곡소. 이거 앞에서 언급됐던 애들이야. 공주명학소. 처인성에서 김윤서와 처인부곡민 할 때 얘네는 세금을 2배로 내는 곳이었지. 좋게 말해서 특수행정구역이지만 세금을 2배로 내는 곳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금을 2배로 냈대 얘들아. 요거는 내가 볼 때 한가람 애들마다 써도 될 것 같거든. 한가람은 요거 나올 것 같아.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를 하고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를 해요. 하는 일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세금을 낸다 소리야. 신문은 아마 요거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 한가람은 요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표 위에
자, 땡땡이 3개 보시면 첫 번째, 군과 현의 수령을 파견한다 돼 있지. 자, 군과 현은 5도 밑에 설치된 게 군과 현인데, 우리 지금 또 예를 들면 경기도 밑에 수원시 있고, 수원시 밑에 무슨 구 있거든? 그런 개념이야. 군과 현으로 쪼개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 수령을 파견하고요. 수령은 다른 말로 지방관이라고 해. 교과서마다 달라요, 이 표현은. 수령 또는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중요한 건 세 번째 땡땡이. 수령이 파견되는 곳이 있고 파견이 안 되는 곳이 있어. 파견이 되는 곳을 주현이라고 부르고, 파견되는 곳, 파견이 안 되는 곳을 속현이라고 부르고. 파견 안 되는 곳. 이때 둘 중에 파견이 안 되는 속현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파견을 하긴 하는데 파견 안 되는 곳이 더 많다.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마지막 관리 등용제도 빠르게 볼게요, 얘들아. 과거제가 시행되죠. 고려 광종 때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어디다 밑줄 칠 거냐면 묵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거기에 밑줄 칩시다. 묵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이게 무신들이 차별받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너는 시험도 안 쳤잖아 이러면서 되게 차별을 많이 했고요. 음서에 별표 칠게요. 음서는 거기 나와 있죠. 공신이나 오품 이상 고위 관리의 자손은 시험을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관직에 진출 가능해.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 부모님이, 너네 아빠가 고위 공무원이야. 그럼 너네 시험 안 봐도 공무원이 될 수 있어. 그럼 솔직히 누가 공부하고 열심히 살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금수저를 양산해내는 제도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교육은 학교 이름을 씁시다. 개경의 국자감,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거, 국자감이라는 학교가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해서 그냥 약간 고등학교 개념의 학교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줄 한 자감만 들으시면 돼요. 한 자감만 들으세요. 국자감은 나라에서 쓰는 학교인데 점점 사람들이 나라에서 쓰는 학교를 안 가고 사학을 가. 사학은 학원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시는 붙으려고 하니까 학교보다 학원에 가는 거야.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짜 끝. 진짜 끝이야. 됐어? 자, 여기까지 보고요. 얘들아, 지난주 숙제